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하면서 신데렐라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집도 못 사는 집은 아니었는데 남편 집이 워낙 잘 사는 집이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일하던 회사 거래처 사장님이었는데 첫 만남이 아주 강렬했습니다. 그날은 사장님 비서가 아파서 못 나온 날이었어요. 거래처 사장님이 오시니 차라도 내가야 할 것 같다고 분위기가 어수선하더라고요. 다들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대수롭지 않게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할게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기도 했고 제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들어오는 걸 본 거래처 사장님이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김 사장님, 신비서는 어디 갔습니까? 신비서가 오늘 아파서 못 나왔어요. 그래도 그렇지. 시대가 어느 때인데 여직원이 커피를 타옵니까? 제가 시킨 건 절대 아니고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할 리가 있어요. 보니까 어린 직원 같은데. 저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자발적으로 한 거 맞아요. 정말이에요. 제가 다급히 덧붙이자 거래처 사장님이 저를 가만히 보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실수를 했나 싶어 사장님 눈치를 보니 사장님이 나가 있으라는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급히 나가려는데 거래처 사장님이 다시 저를 불러 세웠어요. 심성이 참 착하네요. 네? 착하고 예쁘다고요. 사실 거래처 사장님이라고 해서 나이가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우리 사장님보다 한참 어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여직원이 차를 내오는 옛날 문화가 불편한 눈치였습니다. 거래처 사장님이 돌아간 후 우리 사장님이 분통을 터뜨렸어요. 어린 놈의 자식이 진짜! 우리 사장님은 젊은 사장의 지적이 불편한 것 같았지만 우리 회사로선 절대 놓쳐선 안 되는 거래처였거든요.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소리쳤어요. 다음에 저 사장 또 오면 절대 여자 직원이 차 내오지 마. 그날 사무실 분위기가 얼마나 침울했는지 몰라요. 괜히 제가 나서는 바람에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나?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책상 위에 쿠키 상자를 올려놓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거래처 사장님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놀랐던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 뭐예요? 사장님! 놀랐어요? 미안해요. 이 집 쿠키가 맛있는데 주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걸 저한테만... 그런데 주변을 보니 모두가 똑같은 쿠키를 받았더라고요. 저는 황급히 입을 다물었죠. 거래처 사장님은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그러더니 바쁘게 가버리더라고요. 다른 직원들은 신이 나 있었어요. 야, 이거 엄청 비싼 쿠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도 안 주는 비싼 쿠키를 거래처 사장님한테 얻어먹네. 근데 왜 갑자기 쿠키 선물이지? 그러게, 명절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 회사가 선물을 싸다 바쳐야 하는 입장 아니야? 다들 신기하다는 듯 재밌다는 듯 쿠키를 먹는데 제 뒤에 서 있었던 거래처 사장님이 자꾸 아른거리더라고요. 그날 이유도 모른 채 종일 마음이 좀 심란했어요. 그러다 며칠 뒤 조금 늦은 퇴근을 하고 나오는데 거래처 사장님이 회사 앞에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론 우리 사장님도 이미 퇴근을 한 뒤였거든요. 사장님, 저희 사장님은 이미 퇴근하셨는데요. 알아요? 아신다고요? 근데 왜 여기 계세요? 저녁 먹었어요? 저요? 거래처 사장님은 저에게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고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우를 원 없이 먹은 것 같아요. 저녁을 먹은 뒤 차로 집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기에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물었어요. 근데 왜 저한테 한우도 사주시고 집까지 데려다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야 궁금해요? 한우가 너무 맛있어서. 그가 막 웃더니 말했어요.
진짜 순수하고 예쁘네요. 그 남자에게서 예쁘다는 말을 두 번째로 들은 날이었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후로도 그 사람은 우리 회사에 올 땐 직원들 전체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퇴근하는 저를 기다리기도 했어요. 알고 보니 저 하나 주려고 직원들 전체에게 선물을 주고 있었더라고요. 몇 번의 데이트를 한 뒤 그가 말했어요. 나랑 결혼할래요? 연애도 아니고 결혼이요? 어차피 결혼할 건데 연애로 시간 낭비할 필요 있어요? 그 남자의 돌직구가 제대로 제 가슴에 꽂혔어요. 결국 결혼을 결심하게 됐죠. 그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런 집은 드라마 속에서나 보는 줄 알았거든요. 저택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제가 들고 간 꽃바구니가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로 정원에는 온갖 종류의 화려한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제가 위축된 게 보였는지 남편이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집이 좀 크지? 그래봤자 사람 사는 집이야. 그렇게 남편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가 수수한 모습으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화려한 차림으로 계시지 않을까 예상한 것과는 완전히 반대였죠. 어서 와. 오늘아 수고 많았지? 제가 꽃바구니를 사왔는데 너무 초라한 것 같아요. 예쁘기만 하구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야. 내 화장대 옆에 갖다 놔야겠다. 정말요? 아주 마음에 드는데? 소탈한 시어머니 덕분에 긴장이 좀 풀렸어요. 그러나 시아버지는 결코 만만한 분은 아니었죠. 그래. 앞으로 남편은 어떻게 내조할 생각이니? 네? 그게... 아버지, 저 내조바라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면 뭐하러 너보다 처지는 여자를 만나? 처지다뇨. 제가 첫눈에 반했으니까 우리 관계에선 제가 약자예요. 뭐야, 사는 놈이 배포도 없이 그냥 첫눈에 반한 여자랑 결혼한다고? 네, 아버지도 어머니한테 첫눈에 반하셨잖아요. 순간 시아버지도 별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부전자전이라더니. 시아버지 역시 그 말씀을 끝으로 더는 저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로 통과된 거죠. 그렇게 남편과 성대한 결혼식을 치르자 신데렐라 소리가 나온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과의 결혼은 행복 그 자체였어요. 시아버지는 늘 바쁘셔서 자주 뵐 수 없었고 시어머니는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종종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께서 저택 여기저기를 구경시켜 주셨는데 시어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더라고요. 우리 집은 세대 분리가 가능해. 이쪽은 아예 별도의 공간처럼 쓸 수 있어. 그러면서 저택의 구조가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마치 합가를 원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온 날 집을 보고 가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부잣집이고 집도 이렇게 크기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인사를 드리고 남편이 집에 바래다 줄 때 물어봤어요. 자기야, 우리 합가해서 살아야 하는 거지? 응? 아니야. 우리 신혼집 계약했어. 진짜? 자기한테 보여주고 할까도 했는데 선물로 주고 싶어서. 진짜로 따로 산다고? 당연하지. 우리 신혼이잖아. 시댁에서도 찬성하셨다는 말만 믿고 남편을 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가 은연중에 합가를 바라는 뉘앙스를 풍기시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들어와서 살까요?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 네? 네 남편한테 절대 하지 말라고. 내가 원했다고 하면 화낼 수도 있어. 에이, 설마요. 설마는 무슨. 너희들 결혼할 때 합가하라고 했다가 절연하겠다는 소리까지 들었어. 네? 아니, 왜요? 저는 합가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도 물었었는데. 그랬어? 난 또 네가 싫어하는 줄 알았지.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 네 남편도 그렇게 말은 안 했어. 근데 그러더라고. 네가 원하지 않으면 끝까지 합가 안 한다고. 하여튼 지 아버지랑 똑같아. 마누라밖에 모르는 바보. 그래서 저한테 계속 저택 여기저기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네가 보고 좋아했으면 해서. 결국 너희들이 살 집이잖아.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 저도 저택에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젠가는 내가 이 집에서 살게 되겠구나 싶어서요. 지금 와 생각해보면 참 신기해요. 늘 보던 시댁이었는데 그날 불현듯 그 집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이 있고 오래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혼자 그 큰 집에 있는 시어머니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우리 합가하자. 그래도 괜찮겠어? 그럼 난 결혼 전부터도 물어봤잖아. 어머니 혼자 너무 적적하실 것 같아.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자. 남편도 이번에는 두 말 않고 제 뜻을 따라주더라고요. 남편 역시 혼자 계신 어머니가 걱정되면서도 저한테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합가를 결정하자 시어머니는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정말 고맙다. 저 많이 부족할 거예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네가 할 거 하나도 없어. 여기 일하는 사람들도 다 있고 너희가 쓸 공간은 나랑 아예 다른 집이나 다름없고. 그래도 한 집에 사는데 밥도 같이 먹고 그래야죠. 네가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나야 좋지. 합가한 뒤 저는 시어머니와 훨씬 더 친해졌어요. 아침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고 바쁜 남편 대신 시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죠. 그러다 보니 종종 전에는 몰랐던 시어머니의 모습도 볼 때가 있었어요.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너무 울적해 보이더라고요. 돌아가신 시아버지 생신도 아니었고 기일은 더더구나 아니었는데도 그래서 좀 이상했어요.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어? 아니야.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 그래.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데요? 응? 그냥 뭐, 이 나이쯤 되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져. 너도 나이 들어보면 알 거다.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불쑥불쑥 더 적적하신가 싶더라고요. 그나마 우리 애들이 있을 땐 덜하신 것 같아서 아이들을 자주 본체에 보내기도 했어요. 그렇게 좀 안정이 되나 싶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시어머니가 말씀도 없이 집을 비우시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 어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말씀도 없이 나가셔서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차는요? 직접 운전하고 나가신 것 같아요. 최 기사도 따라오지 말라고 했대요. 그래요? 뭔가 미심쩍었지만 일하는 사람들에겐 티를 내고 싶지 않아서 일단 담담한 척했죠. 그 후도 시어머니는 종종 행방을 알 수 없는 외출을 하셨고 결국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어? 그냥 뭐 잠깐. 지난번에도 같은 데 다녀오신 거예요? 지난번? 모른 척 하셨지만 딱 봐도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다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친구들 만나러 갔다 왔지. 근데 왜 최 기사님이랑 안 가셨어요? 요즘은 그냥 다 귀찮네. 혼자 다니고 싶고 그래. 아, 그래요? 그래도 혼자 다니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전화라도 잘 받아주세요. 아, 내가 전화를 안 받았나? 이상하게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외출을 하시는 날이면 전화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만 해도 5번은 넘게 걸었어요. 무음으로 해놔서 몰랐나 보다. 왜 무음으로 하셨어요? 원래는 벨소리로 크게 해두시잖아요. 잘 안 들리신다고. 아, 그렇긴 한데 왜 다 귀찮은 날도 있잖아. 그래서 그랬지?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불쑥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네 남편한테는 비밀로 해줘. 비밀로 하고 말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그냥 어머니랑 연락이 안 돼서 걱정됐던 거예요. 그랬구나. 내가 앞으로는 전화 꼭 받을게. 석연찮은 대답과 반응이었지만 더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어쨌든 시어머니의 사생활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큰 집에 혼자 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지 5년 후 시어머니가 이상할 정도로 자기 방문을 계속 잠그시더라고요. 한 번은 외출하시면서 저한테 신신당부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나 없을 때 내 방 열어보지 마. 그러면서 방문까지 걸어 잠그고는 외출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더라고요. 결국 수상한 마음에 CCTV를 달았는데 글쎄 시어머니의 침대 밑에서 한 남자가 기어나오는 겁니다. 저는 경악했고 같이 보던 남편은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바로 전날 시어머니께서 화장실에 가신 틈을 타서 제가 CCTV를 설치하고 왔거든요. 설치하기 전 남편에게 그간 얘기하지 않은 시어머니의 행방에 대해 털어놨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최 기사 아저씨도 없이 외출을 하셨다고? 직접 운전해서 다녀오신다고 했대. 운전하는 거 안 좋아하셔서 웬만해선 최 기사 아저씨랑 같이 다니시는데. 혹시 언제부터야? 5년 전. 그렇게 오래됐다고? 5년 전에 종종 그러시길래 어디 다녀오셨냐고 물어본 적 있었어. 그냥 친구들 만나고 왔다고 하셔서 그 이상은 안 물었어. 어머니도 사생활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럼 그 사이엔 외출을 안 하셨어? 그 후로는 늘 최 기사님이랑 같이 다니셔서 이제는 의심받을 일을 하고 싶지 않으신가 보다 했지. 근데 이번엔 갑자기 안방문을 잠그고 다니시네? 이상하긴 하네.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는데. 어떡하지? 외출할 때는 아예 잠그고 다니시는데 막무가내로 열기도 좀 그렇잖아. 어머니 방인데. 방문 안 잠겼을 때 카메라 설치하고 오자. 어? 그래도 어머니 사생활인데. 뭔가 이상하잖아. 나는 확인해야겠어. 어머니가 대체 왜 저러시는 건지. 혹시 모르잖아.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우리한테 말씀 못 하시는 걸 수도 있어. 결국 남편이 구해온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한 거죠. 설치하면서도 어찌나 오금이 저렸는지 몰라요. 근데 이상하네. 한참을 울던 남편이 불현듯 중얼거리더라고요. 뭐가? 당신이 카메라 설치할 때 저 남자는 저기 없었던 건가?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 이렇게 걸렸겠지. 어떻게 어머니가 이러실 수 있어? 일단 어머니께 여쭤보자. 일단 본체로 갔는데 어머니가 또 최 기사님과 외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시어머니의 방문을 무작정 열기 시작했습니다.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안절부절 못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막 열면 혼나지 않을까요? 제가 책임질게요. 저한테도 신신당부하고 가셨거든요. 문 절대 열면 안 된다고. 제가 혼날 수도 있어요. 남편이 아주머니를 안심시켰지만 아주머니는 영 불안한 눈치셨어요. 아주머니, 저도 책임질게요. 이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끼리만 알아야 해요. 제 얘기를 들은 아주머니는 그제서야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윽고 남편이 방문을 거세게 열었을 때였어요. 역시나 안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시어머니 방 창문 밖은 다른이라는 분에게 지키게 했거든요. 그쪽에서도 소식이 없다는 건 침대 밑에서 나온 남자가 아직 방 안에 있다는 뜻이었어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CCTV로 다 보고 왔어요. 그냥 나와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침대 밑을 살피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안에는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 다음 남편이 방 안 화장실 문을 열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겨있네? 안방 안 화장실 문이 잠겨있더라고요. 남편은 확신에 찬 얼굴로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안에 있죠? 이렇게 버텨봤자 결국 문 열 거니까 그냥 나오죠? 남편은 이번에도 문을 부술기세였습니다. 3살 동안 안 나오면 이 문 부숩니다. 그렇게 나오는 게 더 창피하지 않겠어요? 혹시 옷 안 입고 있는 거면 수건이라도 두르고 나와요. 일단 나온 다음 옷은 입게 해줄 테니까. 안에선 대답이 없었어요. 결심한 듯 남편이 화장실 문을 발로 차려던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웬 젊은 남자가 고개만 내밀더라고요. 알겠어요. 나갈게요. CCTV로 본 남자와 똑같은 남자가 고개를 내밀자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당신 누구야? 그게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우리 어머니가? 네. 너 나이 많은 부잣집 여자들 등쳐먹는 거야?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면 네가 왜 우리 어머니 침대 밑에서 기어나와? 집 비우실 땐 꼭 침대 밑에만 있으라고 하셨어요. 혹시라도 누가 들어올까봐. 근데 제가 화장실이 급해서 그만.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좀 됐어요. 남편은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물었어요. 혹시 방으로 식사 가져다 드린 적 있어요? 예, 있어요. 피곤해서 방에서 드신다면서 많이 출출하니까 2인분 양으로 가져다 달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그 남자를 보며 물었어요. 그 밥 같이 먹었어요? 예. 진짜 어이가 없네. 남편은 폭발 직전이었고 제가 나서야 했습니다. 혹시 우리 어머니 언제부터 만났어요? 그게 처음 본 건 5년 전이요. 저는 놀라서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버럭 화를 냈어요. 너 대체 뭐야? 뭔데 우리 어머니한테 접근한 거야? 제가 접근한 거 아니에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뭐? 저도 처음엔 어리둥절했어요. 믿기지도 않았고요. 뭐가 안 믿기는데? 우리 어머니 같은 부잣집 사모님이 너 같은 천박한 놈을 만나러 온 게 믿기지 않았다는 거야? 그게 나는 몰랐어요. 뭘 몰랐다는 거야, 이 자식아? 그분이 제 엄마인지 몰랐다고요. 그 순간 저를 포함해 남편은 물론 일하시는 분들까지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저기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쪽이 우리 어머니 아들이라고요? 걔 아니면 제가 왜 여기 있겠어요? 저도 5년 동안 버티다 온 거예요. 어머니가 저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셔서.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너 거짓말하지 마. 그런 식으로 둘러대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라고요. 나도 몰랐어요. 나는 내가 그냥 고아 출신인 줄 알았다고요. 아무래도 이야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여보, 일단 자리를 좀 옮기자. 거실로 가서 제대로 앉아서 얘기해. 그리고 아주머니, 그리고 다른 분들은 자리를 좀 피해주세요. 우리 집으로 가서 계시면 좋겠어요. 예, 사모님, 그럴게요. 오늘 들은 얘기는 일단 함구하세요. 다 밝힌 다음에 일하시는 분들께도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남자의 3자 대면이 시작됐어요.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시네. 우리 어머니 어디 가셨어? 남편은 그 남자에게 물었고 그 남자는 시어머니의 행방도 알더라고요. 제 집 정리하는 거 보러 가셨어요. 제가 지낼 집 얻어주셨거든요. 너 우리 엄마한테 집도 얻어냈어? 남편이 또 흥분하려고 하길래 제가 남편을 좀 말렸습니다. 여보,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봐. 저기 혹시 친자 확인도 한 건가요? 5년 전에 다 했죠.
어머니가 어디로 찾아오신 거예요? 공사판에서 일하고 있는데 찾아오셨더라고요. 절 보자마자 막 우셔서 당황했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거예요? 네. 워낙 어릴 때부터 고아원 생활을 해서 부모님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못했어요. 사는 게 어려웠겠네요. 그냥 외로웠죠.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았으니까. 저도 모르게 짠해서 그렇게 말했더니 남편이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은 이 자식 말을 믿어? 어머니가 친자 확인까지 하셨다잖아. 어머니도 꼼꼼하신 분이야. 이 큰 살림을 다 맡아서 하셨을 정도로. 확신이 있으니까 만나셨을 거고 집까지 데리고 오셨을 거야. 그게 여기서 계속 지내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공사판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나서 오랜 기간 입원을 했었어요. 원래는 허리를 잘못 다쳐서 하반신을 못 썼는데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치료한 덕에 완치됐어요. 퇴원하고 당분간만 여기 있으려고 했고요. 엄마가 당분간이라도 돌봐주고 싶다고 하셔서. 그런 사람이 침대 밑에 들어가 있으면 어떡해요. 엄마가 아들이랑 며느리가 아는 거 겁나신다고 많이 놀라고 실망하실 거라고 두려워하셨거든요. 조금 뒤 제 휴대폰으로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오셨고 저는 집으로 얼른 오시라고만 말씀드렸어요. 사실을 알고 오시면 행여나 무리하실까봐 걱정됐거든요. 집으로 돌아오신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있는 우리 셋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셨습니다. 설마 했는데.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몰래 안방에 CCTV를 설치했어요. 뭐?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리셨는지 바닥에 주저앉으셨어요. 뒤에 서 있던 최 기사님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최 기사님도 놀라는 눈치가 아니더라고요. 혹시 최 기사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예, 사모님이 도와달라고 하셔서 저는 사모님 회장님께 받은 도움이 많아서 비밀을 지켜드려야 했습니다. 그랬군요. 애미야, 내가 잘못했다. 아들, 내가 미안해.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에게 사과하셨지만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알아.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했다. 너희들한테도 잘못했고 얘한테도 잘못했어. 그게 아니라 이제 겨우 하반신 나은 사람을 침대 밑에 숨어있게 하시면 어떡해요. 뭐? 아니, 이제 막 퇴원했다면서요.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편한 환경에서 몸조리 할 수 있게 해주셨어야죠. 애미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너희 시아버지 만나기 전에 결혼했었어. 아이도 가졌는데 그 사람이 내가 만삭일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 시어머니의 말씀에 남편은 충격받은 얼굴로 물었어요. 그럼 아버지도 속인 거예요? 아니야. 아버지는 내가 결혼했던 거 알고 있었어. 그 말은 자식이 있다는 건 몰랐다는 뜻 아니에요? 몰랐지.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버지까지 감쪽같이 속이신 거예요? 나는 네 아버지 회사 비서였어. 결혼하고 임신해서 출산휴가까지 썼으니까. 내가 출산한 건 알고 있었지.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도 얘가 살아있는지 몰랐어. 네? 만삭일 때 애 아빠가 사고로 떠났고 애를 낳았는데 정신 차렸을 때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 애가 태어나자마자 잘못됐다고. 내가 애 얼굴이라도 보여달라고 했더니 이미 화장을 했다는 거야. 그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렇게 애 낳고 출산휴가 끝난 뒤에 그냥 회사로 복직했어. 가족을 둘이나 잃었으니 제정신은 아니었겠지. 그렇게 멍하니 회사에 오고 가고 있으니까 네 아버지가 내가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 하나둘씩 챙겨주더니 결국 나한테 결혼까지 하자고 하더라고. 그럼 혹시 집안에서 반대는 없었어요? 왜 없었겠니? 내가 너무 별것 없으니까 다들 반대하셨지. 단지 그것뿐이었었어요? 내가 혼인신고를 안 했었어. 애 낳고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전 남편이 떠나면서 호적상으로는 미혼이었거든. 애도 잘못된 줄 알고 있었으니까 네 시아버지가 집안에는 비밀로 하자고 하더라고. 가뜩이나 집안이나 학력도 밀리는데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 있냐면서. 그럼 아버님도 어머님 과거를 다 알고 계셨던 거네요. 사실상 그런 거지만 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후에 발견했을 땐 너무 좋기도 하고 먼저 간 네 시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어. 본의 아니게 그 사람을 속인 거잖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서 아내로 받아준 사람인데. 속이려고 속인 건 아니잖아요. 만약 애가 있었다는 걸 알았어도 그 사람은 나랑 결혼했을 거야. 애까지 받아줬겠지. 그랬다면 집안이 발칵 뒤집혔겠지만. 아버님이 로맨티스트셨네요. 그 사람이 보기엔 성미도 급하고 날카로워 보여도 실은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 얘기를 듣던 남편도 점차 누그러지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이 저보다 형이에요? 지금껏 그 남자에게 반말을 찍찍했던 남편은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렇지. 너보다 2살이나 많은걸? 아, 편하게 하세요. 2살이 많든 5살이 많든 우린 아버지도 다르고 내가 한참 모자란 건 사실이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한 배에서 나왔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 어머니가 섭섭하지 않겠어요? 그래, 내가 비록 애들한테 진실을 말하기가 어려워서 속이긴 했지만 네가 부족하다거나 창피해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집 나름의 평화가 있었는데 그걸 깨는 게 두려워서 그랬어. 나한테는 너희 둘 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내 새끼들이니까. 이건 모두에게 상처죠. 이분이, 아니, 형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엄마가 제 존재를 알고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물론 처음엔 거부했었지만. 맞다. 어머니는 어떻게 아신 거예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알려주시더라고. 임종 앞두고 호스피스에 계셨는데 내내 의식이 없으시다가 마지막으로 의식이 돌아온 때가 있었어. 나한테 입모양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귀를 갖다 댔더니 그러시는 거야. 살아있다고. 처음에는 엄마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인 줄 알고 엄마 아직 살아있다. 더 오래 살 수 있다 그랬더니 엄마가 다시 그러시는 거야. 네 아들 살아있다고. 바로 알아들으셨어요? 처음엔 네 남편 얘기하는 줄 알았어. 그만큼 첫째는 당연히 이 세상에 없는 애인 줄만 알았으니. 근데 엄마가 잠든 걸 보고 병실을 나오는데 번뜩 첫째 생각이 나는 거야. 얼마 싶어서 안 믿다가 엄마가 깨면 다시 얘기해야겠다 했는데 꼭 그날 밤에 돌아가셨지. 그럼 그냥 느낌으로 아신 거네요? 느낌이 와서 그때부터 당시 우리 집에서 일하던 식모 아줌마부터 기사 아저씨 다 찾아봤어. 그러다 기사 아저씨를 찾았는데 아저씨가 엄마가 시켜서 애를 고아원 앞에 버렸다고 자백하시더라고. 그 얘기하시면서 잘못했다고 어찌나 우시던지.
그 고아원이 어디냐고, 날짜 기억하느냐고 물어서 겨우겨우 찾아낸 거지. 시간이 꽤 걸렸을 것 같은데요. 몇 년 걸렸어. 겨우 찾았을 땐 공사장에서 막노동하고 있더라고. 알아보셨어요? 얼굴을 보는데 제 아빠랑 똑 닮은 거야. 한눈에 알아봤어.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여보, 아까도 울더니 또 우네? 아까도 울었다고? 왜? 어머니 방 CCTV 보다가 울더라고요. 침대 밑에서 아주버님이 기어나오니까. 아주버님은요, 무슨. 저는 앞으로도 조용히 살 거예요. 그냥 군 식구라 생각해주세요. 그래도 그건 아니죠. 안 그래, 여보? 이번엔 왜 우는데, 응? 남편이 겨우 눈물을 닦더니 말했어요. 그냥 갑자기 어머니랑 형 인생이 불쌍해서 눈물이 났네. 아까 CCTV 보면서는 왜 울었어? 온통 터져서. 내 침대 밑에서 얘가 기어나온 게 그렇게 분통이 터졌어? 어머니 애인인 줄 알았어요. 뭐? 내가 설마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 남자를 만날까봐? 어머니가 애인을 집에 들였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새 남자 만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몰래 저렇게 젊은 남자를 들였다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기분이라 눈물이 났어요. 여보,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앞으로 어머님이 다른 분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건 괜찮아. 어머니도 좋은 분 만나서 재혼하실 수 있지. 근데 오죽 떳떳하지 않으면 침대 밑에 숨겨놨을까 싶고. 그런 남자를 만났다는 것도 믿기지가 않으니까. 날 낳고 키워주신 어머니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서 그랬어. 재혼은 무슨, 나 재혼 생각 없어. 어머니 왜요? 좋은 분 있으면 하셔도 되죠. 너무 여자 입장에서 생각했나요? 제가 남편과 아주버니 눈치를 살피니까 아주버니가 그러셨어요. 저도 찬성이에요. 처음에 엄마가 찾아오셨을 때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있길래 매몰차게 밀어냈었거든요. 이렇게 잘 살면서 날 버린 건가 싶어서요. 근데 매번 찾아오셔서는 한마디라도 살아오신 얘기를 해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가난한 집 딸이었고 가난한 아버지랑 만나서 결혼했던 얘기.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버려졌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막 우시는데 아버지랑 저를 잃은 슬픔이 고스란히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내민 손을 더는 밀어낼 수가 없었죠. 그저 부잣집 마나님인 줄 알았는데 고생 많이 하셨구나 싶어서요. 저는 지금이라도 어머니가 좋은 분 만나서 연애라도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아름다우시잖아요. 그럼요. 꼭 재혼 아니어도 같이 책도 읽고 산책도 다니는 분 만나서 더 즐겁게 사시면 좋죠. 저도 아주버님 덕분에 몰랐던 사연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새롭게 보여요. 나도 믿고만 살았어. 부잣집 마나님 돼서 뭐 하나 아쉬울 게 없이 살았으니까. 그러다가도 얘 태어난 날만 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라앉더라고. 혹시 종종 어머니가 슬퍼 보이던 그날이에요? 맞다. 우리 집 식구 중 네가 유일하게 내가 슬플 걸 알아봤었지. 나한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본 사람도 네가 유일했어. 그게 자식을 잃은 슬픔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얘를 찾은 뒤였는데도 그날이 되면 습관처럼 슬프더라고. 얘가 고아원 출신으로 혼자 살아왔을 시간을 생각하면 비통하기도 하고. 먼저 하늘로 간 우리 친정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좀 진즉에 알려주지 싶었어. 그러자 아주버니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더라고요. 외할머니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알려주신 덕분에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생각해보면 나야 네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으니 비통해도 그냥 살았지만 할머니는 그걸 다 알고도 숨기고 사느라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러셨을 거예요. 너도 외할머니 조금만 용서해줘. 유품 정리하는데 너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을 갖고 계셨더라고. 정말요? 응. 그리고 나중에 통장 내역 확인해보니 내가 드린 용돈으로 네가 자란 고아원에 기부도 하고 계셨더라. 이 얘기는 처음 들어요. 일부러 안 했어. 널 버린 외할머니인데 좋은 얘기하면 네 마음만 상할까봐. 오히려 위로되는데요? 나는 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외할머니가 날 기억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나 대신 뭐라도 해주고 싶으셨겠지. 근데 또 딸내미가 부잣집으로 시집 가니까 티는 안 나게 하시려고 무척 애쓰셨을 거야. 엄마가 남은 평생 대신 사과할게. 하지 마세요. 저 아무도 원망 안 해요. 엄마 덕분에 이렇게 멀쩡히 걸어다니고 있잖아요. 엄마가 저 안 찾으셨으면 비싼 치료를 어떻게 받았겠어요? 그럼 이제 내가 바라는 거 해줄 거야? 예? 갑자기 시어머니와 아주버니가 알 수 없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뭔데요? 얘가 달이 낳으면 내 소원 하나 들어준다고 했거든. 엄마,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당연하지. 내 소원은 그거라고 했잖아. 저 이제라도 공부해서 대학 가는 거요? 응? 얘기를 듣는데 너무 좋은 생각이더라고요. 아주버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공부하고는 담 쌓고 살았었어요. 인제 와서 대학 공부를 어떻게 해요? 왜 못해요?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대학 가는 시대예요. 그런가요? 제가 학원 알아볼게요. 아니면 아직 몸 회복이 덜 됐으니까 집에서 들으실 수 있게 할까요? 저 다 나왔어요. 할 거면 제대로 해야죠. 역시 우리 아주버니. 멋져요. 그날 밤 여자들이 잠든 후에도 남자들끼리 얘기를 계속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날 남편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는 겁니다. 어제 아주버님이랑 무슨 얘기했어? 형이 살아온 얘기? 고아원 나온 뒤부터? 고생을 보통 한 게 아니더라고. 안 해본 일이 없고 그래서 할 줄 아는 것도 많대. 그걸로 먹고 살아도 되는데. 이제 와서 대학 공부를 어떻게 하나 막막하다고 그러더라고. 잘 설득해보지. 당연히 했지. 형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걸 대학 공부를 통해 더 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일단 학원은 다녀보겠다고 했어. 진짜?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겠다. 저는 신나서 본체로 갔어요. 그런데 본체에 아주버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아주버님은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어쩜 그렇게 아주버님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해? 남편 형이니까 아주버님 맞잖아요. 그래, 고맙다. 네 아주버님은 갔어. 네? 어딜요? 왜? CCTV로 짐 챙기는 거 못 봤어? 맞다. 카메라 뺄게요. 당연히 안 봤죠. 그거 녹화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냥 실시간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나저나 어딜 가셨는데요? 설마 아예 가셨어요? 아직 몸도 성치 않으실 텐데. 몸 멀쩡해. 내가 얻어준 집으로 오늘 들어갔어. 혼자 오래 살아서 혼자 있는 게 가장 편하대. 좋은 짝도 찾아줘야 할 텐데. 대학도 보내야지. 결혼도 시켜야지. 할 일이 많다.
저도 도울까요? 네가 도와주면 나야 든든하지. 장가는 보내야 할 거 아니야. 그럼요. 일단 대학부터 잘 보내고 나서 찾아볼까 봐요. 그렇지. 안 그래도 오늘 바로 학원 등록한다고 하더라. 우리 아주버님 추진력이 굉장하신데요? 제 아빠를 닮은 것 같아. 이건 네 남편한테는 못하는 말인데. 뭔데요? 첫째 아빠가 불도저 같은 사람이었거든. 나한테 첫눈에 반해서 결혼까지 끌고 갔다는 거 아니야. 그럼 아주버님도 첫눈에 반하는 여자를 만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시어머니는 어느 세월에 아주버님을 장가까지 보내나며 한탄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부부가 아이 낳고 알콩달콩 사는 걸 보실 때마다 큰아들 생각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10년이 지났어요. 시어머니의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아주버님은 첫눈에 반한 여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셨어요. 대학도 졸업하셨고 대학원까지 들어가서 지금은 박사 준비까지 하고 계십니다. 가족끼리 다 모이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엄마랑 다시 안 만났으면 제가 공부 체질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내가 공부를 좋아했거든. 우리 집이 가난하지만 않았어도 공부해서 교수 되고 싶었다는 얘기도 한 적 있는데 우리 아들이 교수가 될 줄이야. 엄마, 아직은 시간 강사예요. 대학에서 학생 가르치면 교수지. 그런 소리 마세요. 진짜 교수들이 들으면 불쾌해요. 나는 네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 공부 더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어머니랑 우리 재수씨 말 잘 들은 덕에 인생 역전했죠. 유학 가서 이 사람도 만났으니까. 그럼 나한테도 두 분이 은인이네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외국에서 대학원에 다닐 때 만난 인연이었어요. 둘이 웃는 모습이 어찌나 닮았던지 처음 인사를 하러 왔을 때 모두가 웃음 참기를 해야 했을 정도였죠. 형님, 우리 식구가 돼주셔서 감사해요. 아,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아이도 낳고 더 다복했을 텐데. 좀 아쉬워. 두 분 다 공부하느라 바쁘시잖아요. 두 분이 더 행복하게 사시면 되죠. 그런가? 그래. 나는 우리 조카들 실컷 아껴주면서 살아야겠다. 그래 주시면 제가 더 좋죠. 두 분 다 결혼이 좀 늦은 탓에 아이는 없었지만 왜 둘로도 충분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 눈에는 그래 보였어요. 다만 시어머니는 큰아들에게서 손주를 못 보신 게 좀 아쉽지 않을까 걱정은 되더라고요. 가족 모임이 끝나고 시어머니께 슬쩍 말을 걸어봤어요. 어머니,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아휴, 이제 나는 여한이 없어. 애도 낳았으면 좋았겠지만 둘이 좋다는데 더 바랄 게 없지? 안 그래도 어머님이 그거 섭섭하실까봐 걱정했는데 아니시라니 다행이에요. 섭섭하긴 무슨. 막노동하는 첫째를 본 게 아직도 눈에 선해. 내 심장이 다 철렁하더라고. 왜요? 고생 많이 한 것 같아서요? 애가 비실비실한데도 그 큰 짐을 이고 걸어가더라고. 먹고 살기 위해 얼마나 애썼을지가 눈에 보이니까.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내 아들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나는 지옥불에 떨어지겠구나 싶었어. 시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훔치셨어요. 어느샌가 다가온 남편이 티슈를 꺼내드리더라고요. 아들, 고마워. 형 잘 받아줘서. 제가 뭘 했다고요? 네 형 결혼식도 네가 다 준비해줬잖아. 회사 일도 바쁜데. 나는 우리 형이 회사 들어와서 나랑 경영권 싸움이라도 하면 어쩌나 했는데 교수가 되신 덕분에 자리는 보존했네요. 남편이 우는 시어머니를 달래려 농담을 하더라고요. 방법이 통한 건지 시어머니가 정색하며 그러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네 자리지. 아버지가 네가 자기 회사 대표 되는 걸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네가 네 사업 정리하고 아버지 회사로 들어갔을 때 그건 정해진 거였어. 그럼 형이 우리 회사 들어와서 일하고 싶다고 했어도 반대하셨을 거예요? 솔직히 그건 반대하지. 다른 길로 먹고 살면 되는데 굳이 우리 회사까지 들어올 게 뭐 있어? 어머니, 솔직히 저보다 형이 좋죠? 키우지 못해서 더 애틋하고. 시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남편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너 어릴 때 내가 품에 안고 매일 이렇게 머리 만져줬는데 그러면 내 품에 안겨서 솔솔 잠들곤 했다? 기억나? 당연히 기억하죠. 초등학교 올라가서도 그랬잖아요. 맞아. 덩치는 점점 커가는데 계속 내 무릎에 앉겠다고 해서 결국 네 아버지가 자기 무릎에 앉으라고 널 데리고 갔었어. 그때 저 울지 않았어요? 너 기억하는구나?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지. 엄마가 더 좋다면서 엄마한테 찰싹 달라붙어서는. 에휴, 그랬던 녀석이 이제는 자기 마누라밖에 모르니 아유, 내가 아주 신기하다니까. 어머니, 은근히 말 돌리시네요. 알겠어요. 안 물어볼게요. 그냥 농담한 거예요. 낳고 키운 정을 어떻게 이기겠니? 네 말대로 내가 못 키워줘서 살아있었는지도 모른 채 살아서 그게 미안해. 그래서 네 형을 보면 늘 미안한 마음만 들어. 저도 자식 낳아보니까 그게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어머니 마음 이해해요. 내가 처음 품에 안아본 자식도 내 손으로 울고 웃으며 키운 자식도 너뿐이잖니. 나한테는 네가 첫 자식 같아. 그럼 형은요? 걔가 오히려 둘째 같지? 널 다 키운 다음에 키운 자식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 행여나 섭섭할 때 있더라도 엄마가 뒤늦게 자식 하나 더 키운다 생각하고 용서해줘.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저 우리 와이프 있잖아요. 너희들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너희가 없었으면 나는 평생 네 형 숨긴 채로 살았을 거야. 차라리 발각돼서 속이 다 시원했다니까. 하긴 저는 어머니 방에 CCTV 단거로도 혼 많이 날 줄 알았는데 전혀 안 혼내셨잖아요. 차라리 속이 후련했어. 첫째한테도 숨어있게 하는 게 미안했거든. 우리는 요즘도 그 즈음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요. 시어머니 방 침대 밑에서 기어나오던 아주버님을 생각하면 박장대소를 합니다. 아주버님께도 그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본인도 민망해하면서 그러셨어요. 저 때는 나도 얼마나 쫄아 있었는지. 내가 발각되면 엄마가 이상한 사람 된다는 생각에 간이 콩알만 했잖아. 이제 아주버님은 처음 봤을 때와는 분위기부터 다른 사람이 됐어요. 처음에는 바짝 말라있던 사람이 체격도 건장해지고 그 다음에 형님을 만났거든요. 물론 아주버님 부부가 참석하지 못하는 가족 행사가 있긴 했어요. 바로 시아버지의 기일이요. 이날만큼은 시어머니도 철저하게 우리 식구들만 데리고 제사를 지내셨어요. 여보, 당신 덕분에 잃어버렸던 아들도 장가까지 잘 보냈어요. 이 은혜 잊지 않고 당신 만나서 고맙다고 꼭 인사할게요. 그러니까 잘 지내고 있어요? 저에게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분명 좀 매서운 분이었거든요. 제가 아주 마음에 드시는 게 아니라 그런지 말도 잘 안 건네셨고 인사를 드려도 그래 하고 지나가시는 게 다였어요. 제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면서 시어머니께 그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 양반이 널 안 좋아했다고? 널 얼마나 귀여워하셨는데? 에이, 설마요. 저랑 엄청 서먹서먹하셨었어요.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랬을 거야. 자기 아들한테도 무뚝뚝한 아버지였거든. 너 출산할 때마다 용돈 두둑이 준 거. 나 아니고 네 시아버지야. 네? 어머님이 주시는 줄만 알았어요. 어디 그뿐이니? 그동안 내가 너한테 선물해 준 것도 다 시아버지가 해준 거야.
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말하면 다시는 안 할 거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말 안 한 거야. 이 시아버지가 쑥스러움이 엄청 많았거든. 이제 시아버지는 저에게 세상에서 제일 가는 로맨티스트로 기억돼요. 남편도 자식도 잃고 혼자 둔 시어머니와의 결혼을 결심한 남자라니. 그래서 제가 시아버지 칭찬을 하면 남편이 종종 질투합니다. 자기도 꽤 로맨티스트라면서. 이렇게 우리 시어머니의 침대 밑에서 기어나온 남자와 가족이 되어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도 형이 생긴 게 꽤 든든한 눈치더라고요. 앞으로도 의에 있게 잘 지내면서 오랜 시간 또 하나의 가족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딸만 셋인 딸부잣집의 장녀로 태어났어요. 둘째까지만 해도 딸 하나 더 있어도 좋다며 기뻐하시던 부모님도 막내까지 딸로 태어나자 당황한 눈치가 역력하셨죠. 그럼에도 우리 세 딸은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나중에는 부모님도 세 딸을 참 예뻐하셨어요. 아빠는 부동산을 운영하셨는데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직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대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뒤 부동산 운영을 이어가셨죠. 엄마는 혼자라도 세 딸을 번듯하게 키우고 싶어 하셨어요. 딸들이 원하는 건 뭐든 해주고 싶어 하셨죠. 그러나 엄마가 혼자 고생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공인중개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가 학교 시험 공부가 아닌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자 엄마가 노발대발 화를 내셨습니다. 네가 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 나도 엄마 도와서 부동산 일 하려고. 뭐? 누가 너더러 도와달래? 솔직히 난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나도 엄마 도와서 부동산 일 하면서 동생들 잘 키우고 싶어. 내가 엄마야. 넌 내 딸이고. 넌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나 저의 고집도 만만치 않았어요. 엄마에게 한 말은 사실이었어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여자였고 제 꿈은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것뿐이었어요. 제가 엄마 일을 도우면 엄마도 행복해지고 제 여동생들도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중요했어요. 물론 엄마의 손에 끌려가 수학능력 시험도 보고 할 건 다 했죠. 그러나 점수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결국 엄마도 두 손 두 발 다 드시더라고요. 좋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만 하다가 적성이 아니다 싶으면 너 하고 싶은 거 찾아가도 돼. 알겠지? 알겠어. 이번에도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잖아. 다행히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한 번에 합격한 덕에 바로 부동산에서 일할 수 있었어요. 그런 저를 보며 엄마가 혀를 차시더라고요. 아휴, 그렇게 하라는 공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할 게 있어더니 공인중개사는 한 번에 합격하는 건 또 뭐야? 나도 2번은 떨어졌구만. 그래서 엄마는 딸이 기특하지도 않아? 기특한데 그 머리로 대학에 갔으면 얼마나 좋아? 동생들이 가면 되지. 엄마의 아쉬움과 별개로 저의 직업 만족도는 최상이었어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도 많이 하고 집 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과정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집을 구한다는 게 내가 살아갈 곳을 찾는 거다 보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하루는 젊은 남자가 집을 구하고 싶다며 부동산에 왔더라고요. 집 구하시게요? 네, 집을 옮길 때가 돼서요. 돈이 많은 건 아닌데. 우리 나이에 돈 많은 사람이 어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남자는 방 2칸짜리 월세집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이 돈으로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에 사시던 곳이 더 나을 것도 같은데, 세를 올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같아선 전에 살던 집보다 좀 나빠도 돈이 맞는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아서요. 혼자 사시는 게 아니에요? 방 한 칸짜리로 구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남동생이랑 둘이 살아요. 남동생이 공부하고 있어서 방을 하나 따로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사정을 다 알 순 없었지만 젊은 남자가 가장 노릇을 하는 건 분명해 보이더라고요. 저도 엄마 여동생들을 위해 부동산 중개인이 된 거잖아요. 어쩐지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더 쓰였던 것도 같아요. 함께 다니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그가 개인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아직 운전면허가 없어서 의뢰인 모시고 멀리 갈 때는 택시를 이용하거든요. 혹시 연락드려도 돼요? 그럼요. 언제든 연락해주세요. 그럼 혹시 근처에 계시면 와주세요. 저는 최선을 다해 그와 동생이 살만한 좋은 집을 찾아주었어요. 그는 가장처럼 동생을 키운 남자였는데 동생이 곧 대학을 졸업한다며 활짝 웃더라고요. 이제 좀 무거웠던 의무가 좀 끝나가는 것 같아요. 진짜 고생하셨네요. 제가 다 홀가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 생각도 좀 하고 살려고요.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 후로 종종 의뢰인과 멀리 갈 때마다 그에게 연락했어요. 그런데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와주더라고요. 돌아오며 의뢰인이 먼저 내릴 때면 둘이 택시를 탄 채 돌아오기도 했는데 그 시간이 참 설렜어요. 꼭 데이트하는 것만 같고 그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기도 했죠. 어쩐지 그 사람도 괜히 길을 멀리 돌아가는 것도 같은 게 어쩌면 우리 마음이 같지 않을까 심란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늦은 밤에 부동산 문을 닫고 나오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면서 어떡하지? 뒤돌아보지 말고 뛰어가야 하나? 고민하는데 갑자기 꽃다발이 보이는 겁니다. 돌아보니 그 남자가 저에게 꽃다발을 내밀고 있더라고요. 언제 왔어요?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그럼 안으로 들어오지. 손님도 없었는데.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요. 이 꽃 진짜 내 거예요? 갑자기 웬 꽃? 나 뭐 좋은 일 없는데? 생일도 아니고. 고백하려고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터질 듯이 뛰더라고요. 나 가진 거 하나 없는 놈이지만 좋아해도 될까요? 남동생도 올해 대학 들어갔고 이젠 내 인생을 생각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요. 같이 있으면 너무 좋고 헤어지기가 싫어요. 너무 솔직한 고백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같네요. 진짜 나 같은 놈이라도 괜찮아요? 누가 보면 내가 재벌집 딸이라도 되는 줄 알겠네. 그래도 부동산 주인인 어머니도 계시고. 알잖아요. 나도 크게 다른 처지 아닌 거. 하지만 혼자보단 둘이 낫지 않을까요? 어쩐지 이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 말에 그도 더 용기를 내더라고요. 우리 결혼해요. 지금이요? 그게 아니라 만나보고 괜찮으면 나랑 결혼해 줄래요? 저는 그의 고백을 받아주었고 몇 년 후 우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엄마는 걱정이 많았어요. 아니, 부모님이 없는 거나 다름없다며. 정말 괜찮겠어? 생각하면 불쌍하잖아. 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시아버지는 집을 나가셔서 사실상 부모가 없이 자란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빈자리를 채워줘야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처음엔 한숨만 쉬던 엄마도 남편과 만나보더니
진중하고 성실한 사람 같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결국 우린 결혼했어요. 연애하면서 같이 모은 돈으로 전셋집도 얻었죠.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신혼살림을 시작하기에 나쁘지 않았어요. 우리의 목표는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거였어요. 우리 결혼을 가장 기뻐한 건 시동생이었습니다. 형수님, 감사해요. 저는 형이 평생 제 생각만 하다가 혼자 늙어갈까봐 걱정했거든요. 괜한 걱정을 했네요. 고백도 형이 먼저 했어요? 예? 우리 형한테 그런 면이 있다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도련님도 일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 만나요. 형수님 덕분에 걱정을 덜었어요. 진짜 감사해요. 남편은 이제 월급 받는다며 축의금까지 두둑이 낸 시동생을 기특해 했어요. 보는데 진짜 자식 생각하듯 하더라고요. 시동생은 남편의 뒷바라지 덕에 대학을 나온 뒤 회사원으로 취직을 한 상태였어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몇 년 뒤 시동생도 결혼했어요. 동서는 공무원고시를 통과해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어요. 시동생까지 결혼하면서는 부부 동반 모임을 자주 했어요. 남편은 동생 부부가 사회적 지위가 높고 잘 사는 것에 보람을 느꼈어요. 저 역시 비슷한 마음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론 장녀인 저와 장남인 남편은 동생을 위해 희생도 많이 했는데 동생 부부는 그런 희생은 당연히 여기는 것 같아 때때로 좀 쓸쓸할 때도 있었어요. 시동생이 결혼하고부터는 동서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같이 밥을 먹어도 똑같이 내려고 하거나 우리가 사주는 걸 당연히 여길 때가 많았어요. 물론 남편이 먼저 지갑을 여니 더 그랬겠지만 그렇다고 나서서 내는 일도 없었어요. 그냥 평생 자식 같은 동생으로 살려나 싶은 모습이었죠. 남편은 동서의 그런 모습까지도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부부 동반으로 밥을 먹고 있으면 동서에 대한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하곤 했어요. 우리 재수씨는 어쩜 그렇게 알뜰살뜰하나 몰라? 직업도 좋고 잘 사는데도 뭐라도 아끼려고 하잖아. 그러면서 동서도 그에 화답하듯이 그랬어요. 다 우리 아주버님께서 남편을 잘 키워주신 덕이죠. 그 덕에 제가 남편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잖아요. 정말 감사드려요. 그렇게 둘이 행복하게만 잘 살아. 내가 바라는 건 그것밖에 없어. 남편은 동서를 마치 막내 여동생 보듯 예뻐했어요. 동서는 남편에게 친정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로도 자주 속마음을 털어놓는 눈치였는데 부동산 하는 저에게도 자주 연락해서 집 문제로 상담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 부부와 잘 지내려고 더 노력하고 애쓰는 동서를 보고 있으면 내가 괜한 자격지심을 부리는 건가 싶어 미안해지더라고요. 사실 저도 여동생이 둘이나 있잖아요. 동서와 알면 알수록 여동생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정이 깊어가면서부터는 저 역시 동서를 막내 여동생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던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결혼 생활 얘기를 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집은 동서랑 남편이 아주 친하다고 했더니 친구가 정색을 하며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건 좀 아니지 않니? 어? 뭐가? 아니, 어떻게 그 둘이 친해? 그건 좀 이상하다, 얘. 이상하게 볼 거 하나도 없어. 동서는 내 눈에도 막내 여동생 같아. 직업도 안정적인데 부침성도 좋고 알뜰살뜰하니 살림도 잘하고. 뭐 하나 못난 게 없어.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지. 자고로 남녀는 가까이 지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다 눈 맞는 거 한순간이다. 어머 얘 너무 남사스럽다. 둘이 그런 사이 아니야. 네가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 그렇게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재수씨랑 아주버니 사이가 어딨니? 없다고? 당연히 없지. 길 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봐라. 너희 집 같은 경우가 어디 흔한가? 그때부터 마음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우리 집에선 당연한 일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상하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된 날이기도 했어요.
친구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더라고요. 요즘 네 신랑 이상한 점 없어? 어? 이상할 게 뭐 있어. 혹시 모르니까 잘 살펴봐. 평소랑 다르게 행동하는 건 없는지. 혹시 몰래 전화를 받는다거나 너한테 뭐 숨기는 건 없는지. 말도 안 된다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 남편이 휴대폰을 보더니 갑자기 베란다로 나가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통화를 끝내고 들어오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누구야? 어? 아, 뭐, 아는 사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작정하고 관찰하기 시작하니 남편에겐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쉬는 날에도 갑자기 택시 운행을 하겠다며 나가질 않나. 한 번 나가면 감감무소식이더라고요. 이 일을 친구에게 다시 상의하자니 어쩐지 자존심도 상하고 내 얼굴에 먹칠을까 싶어서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 쉬는 날인데도 남편이 또 택시 운행을 간 날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방님, 혹시 동서 집에 있어요? 아니요, 친구들 만난다고 나갔어요. 그 순간 심장이 다 철렁하더라고요. 동서가 집에 없다는 거죠? 에? 네. 근데 형수님,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저는 조금 피곤해서 그런다고 둘러댄 뒤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더 붙잡고 있다가는 시동생에게 별소리를 다 하겠다 싶었거든요. 아직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심증일 뿐인데 함부로 입을 열 순 없었어요. 그 후로도 저는 남편의 동태를 주시했습니다. 차마 시동생에겐 더 연락을 못하겠더라고요. 자칫 시동생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챌까 싶어 조심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쉬는 날이었는데 그날도 남편이 택시를 운영하겠다며 집을 나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택시는 그대로 주차장에 있었어요. 그즈음 남편은 택시 운전을 하며 모은 돈으로 덤프트럭도 사서 한 번씩 덤프트럭 일도 하고 있었는데 혹시 덤프트럭을 몰고 나갔나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기다리는데 밤이 되자 저 멀리서 남편의 덤프트럭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모는 덤프트럭의 커튼을 젖히며 땀범벅이 된 동서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았고 저를 본 동서가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다가왔어요. 형님, 오해 마세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배신감에 동서에게 싸대기를 올리려는 순간 역대급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저는 손을 든 채 동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일어나세요. 위험해요. 동서는 제 손을 잡아 일으키려고 했고 저는 그 손을 매섭게 쳐냈습니다. 만지지 마. 그 더러운 손을 어딜 만져? 형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긴 뭘 들어봐. 내 남편 차에서 땀범벅이 돼서 나온 여자 말을 들으라고? 형님, 그런 게 아니에요. 마침 남편이 차에서 나오더라고요. 여보, 아직 안 잤어? 내가 좀 늦는다고 문자 보냈는데. 뻔뻔하긴. 택시 운영한다며. 근데 왜 덤프트럭에서 나와? 그게 좀 힘으로 밀어붙일 일이 있어서.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나더러 가진 거 하나 없어도 일편단심인 마음은 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 아니야?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여전히 당신밖에 없지. 그렇다기엔 남편의 얼굴도 동서 못지않게 기운이 쭉 빠진 얼굴이더라고요. 둘이서 차에서 뭘 한 건지 자꾸만 상상되려고 했습니다. 둘 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여보, 왜 그래? 어? 남편이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놔! 놓으라고! 순간 동서가 소리치더라고요. 아버님이 나타나셨어요! 순간 생소한 단어에 동서를 봤습니다. 아버님이라니? 우리 아버지. 어릴 때 집 나가셨다던 그 아버지 말하는 거야. 뭐? 아버지 일로 재수씨랑 어디 좀 다녀오는 길이야. 저는 두 사람을 데리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물을 갖다 주니 둘 다 허겁지겁 마시더라고요. 밥들은 먹었어? 아직. 사실 배가 가장 고파요. 일단 저녁부터 먹이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자정이 다 된 시간까지 뭐라고 왔길래 물 한 모금 밥 한 숟가락 못 먹고 다닌 건지 기가 차더라고요. 밥 다 먹었으면 이제 말해봐. 둘이 어디 다녀온 거야? 형님, 그게 우리 남편이 아버님이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어머, 요양원에서 시신수습을 좀 해달라고 연락했던 모양인데 남편이 고민도 없이 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어쩐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주버님께 말씀드리라고 했더니 남편이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식들 버리고 간 아버지 때문에 형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냐면서 형이 왜 책임감도 없던 아버지 시신 수술까지 해야 하냐고 저한테 처음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그렇게 두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도 마지막 가시는 길은 자식된 도리로다가 처리를 해드려야 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버님께 몰래 연락을 드렸던 거죠. 재수씨 말을 듣는데 한숨이 나더라고. 동생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정말 없어서 정도 없었을 거야. 근데 나는 어릴 때 자전거 타는 거 가르쳐주던 아버지도 기억나고 동생 가진 엄마 배를 다정하게 문지르던 아버지도 기억하거든. 도대체 어떻게 살다가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신 건가 궁금하기도 했고. 자식이니 당연히 마지막 수습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우리한테 어떻게 했든 아버지니까. 그래서 남편과 동서가 함께 요양병원에 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쉬는 날인데도 택시 운영한다고 했던 게 다 그 이유였어? 그랬지. 당신한테도 비밀로 하고 싶었거든. 왜 나한테까지 비밀로 해? 당신한테 말하면 당신은 또 아버지라고 신경 쓸 거 아니야. 나는 그냥 다른 이유보다도 아버지가 무용고자로 처리되길 바라지 않았어. 그 정도만 신경 쓰고 그만둘 생각이었어. 그래서 재수 씨한테도 부탁했지. 우리 집사람 신경 쓰지 않게 우리 둘만 알고 있자고. 근데 요양병원에 갔더니 상황이 복잡하더라고요. 상황이 복잡하다니? 제가 아버님 사망 신고도 하고 관련 일 처리도 맡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아버님 앞으로 재산이 있더라고요. 어? 아니, 행여 그렇다고 해도 복잡할 게 있어? 그게 얼마든 우리 남편이랑 서방님 몫이잖아. 네, 원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떻게 알고 온 건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 여자라니? 아무래도 아버님을 요양병원에 넣은 사람도 그 여자인 것 같아요. 그 여자가 누군데? 아버님 동거녀였던 것 같은데 동사무소로 저를 찾아온 거예요. 동서는 그 즈음을 떠올리며 치를 떨었습니다. 내가 그쪽 시어머니 버린 건 알고 있죠? 아버님의 동거녀는 대뜸 동서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뭐라고요? 지금까지 내 말은 귓등으로 들었어요? 내가 아버님이랑 같이 살았던 여자라니까. 사실혼 관계? 그런데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처럼 생각하라고. 내 말 고깝게 듣지 말고. 아버님의 동거녀는 60대 여자였는데 얼핏 봐서는 수수해 보이는 인상이었으나 말을 나눠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고 해요. 아버님 앞으로 재산이 좀 있을 거야. 그거 내 거야? 그게 왜 그쪽 거예요? 그쪽이라니. 어머님이라고 불러야지. 제가 언제 봤다고 아주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러요? 됐어요. 어머, 이러니까 우리 신랑이 자식들을 안 보고 살았지.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저기요, 지금 예의 없는 사람이 누군데요? 남의 직장까지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요구하는 건 아주머니잖아요. 얘가 아주 말이 안 통하네. 끝까지 아주머니라고 하는 것 좀 봐. 그 재산 내 거라니까? 증명할 수 있으세요? 내가 왜 증명을 해? 내가 사실혼 관계인데. 내가 소송을 해야 말을 듣겠어? 순간 동서는 아차 싶었다고 했어요. 만약 오래된 사실혼 관계라면 이야기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다 싶었대요. 얼마나 같이 사셨는데요? 그건 네가 알 필요 없고 그냥 잔말 말고 내놔. 괜히 소송비만 날리지 말고. 내가 내놓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너랑 말이 안 통해서 안 되겠다. 네 형님 연락처 내놔. 그러면서 제 연락처를 묻더래요. 그쪽이 우리 형님 연락처는 왜 물어보는데요? 너랑은 말이 안 통한다고 했잖아. 역시 맏며느리랑 얘기를 해야겠어. 동거녀는 제 연락처를 줄 때까지 동사무소를 떠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동서는 절대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이 지방에 있는 땅이랑 현금인데 그 돈을 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일로 매일 시달리다가 오늘도 그 여자 만나고 오는 길이에요. 원래는 아주버니 택시를 타고 갔었는데 오늘은 좀 심리적으로 압박을 줄 수 있을까 싶어서 덤프트럭을 몰고 간 거고요. 뭐? 그런데도 만났는데 아주 저랑 아주버니한테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해가면서 난리를 치는데 기지맥진한 거 있죠? 저한테 달려들기까지 해서 몸으로도 한바탕 다퉜어요. 심리적인 압박은 무슨. 어찌나 억지를 쓰는지 완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왔어요. 어머, 그러면 나한테 진즉에 말을 하지. 아주버님이 형님을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고생해도 그냥 수고했다고 한마디 하시면서 형님까지 끌어들이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시잖아요. 당신 왜 그랬어? 동서 혼자 그런 일을 어떻게 감당해? 나도 같이 할 거니까. 당신이 뭐래? 사람들이랑 말다툼 한번 해본 적 없는 사람이?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만나봐야겠어. 그 여자 번호 내놔. 여보, 아니야. 내가 해결할게. 재수 씨도 이제 안 데리고 다닐게.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올 때는 머릿수로도 덤벼야 하는 거야. 다 같이 가. 여보, 나는 당신까지 그 여자랑 안면트게 하고 싶지 않아. 당신한테까지 찾아오면 어쩌려고 그래? 그럼 동서 직장까지 알고 찾아온다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도 재수씨 직장은 공공기관이니까 정 안 되면 내쫓아도 되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는 허튼 일은 안 할 거 아니야. 아무튼 내 동서는 내가 보호할 테니까 연락처 내놓으라고. 저는 남편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내놓은 그 여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 못한대. 이 밤중에 누구예요? 저 첫째 며느리예요. 절 많이 찾으셨다고요? 아, 네가 첫째구나? 난 이 시어머니 뻘 되는 여자야. 이제야 우리 첫째 며느님 연락처를 알아냈네.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굴기에 저도 한마디 해줬습니다.
내 연락처 알아낸다고 뭐가 달라질까봐? 당연히 달라지지. 내 재산 내놓을 때까지 내가 니들 치고 끝까지 쫓아갈 거야. 다른 사람은 됐고 나랑 얘기해요. 나야 좋지. 안 그래도 둘째 나부랭이랑 얘기하기 피곤했어. 자고로 재산 문제는 마지랑 해결을 봐야지. 며칠 뒤 저는 동거녀와 만나기로 했어요. 그 자리엔 동서도 급히 휴가를 내고 동행했죠. 남편의 택시를 타고 가는데 남편도 함께 있다기에 됐으니까 일하라고 했어요. 이미 남편이 동서와 함께 다녔는데도 그 여자를 이겨먹지 못한 걸 보면 정 많은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약속 장소로 갔을 때 그 여자가 아주 화려한 치장을 하고 나왔더라고요. 저는 동서에게 소곤거렸어요. 수수하다고 하지 않았어? 오늘은 아주 끝장을 보겠다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속삭이며 다가갔고 그 여자는 일어나지도 않고 우리를 빤히 보더라고요. 그래. 둘째보다는 첫째가 말이 통할 것 같네. 너 뭐하러 왔니? 그 여자는 대놓고 동서에게 핀잔을 줬고 저는 동서의 손을 잡은 채 그 여자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원하는 게 뭐예요? 못 들었어? 시아버지 재산 내 거라고. 그래서 그걸 다 달라고요? 그래. 안 그러면 소송할 거야. 그럼 소송을 하지. 왜 자꾸 내 식구들을 괴롭혀요? 뭐? 소송 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소송하면 되잖아요. 내가 뭐 자신이 없어서 이러는 줄 알아? 그래도 우리 신랑 자식들 소송비 날리지 말라고 설득하는 거잖아. 아버님이랑 얼마나 같이 사셨는데요? 아, 왜 자꾸 그걸 묻는데? 본인도 아시는 거잖아요. 그 기간이 중요하다는 거. 뭐? 그게 뭐가 중요해? 나 아니었으면 너희 시아버지 요양병원이나 갈 수 있었을 것 같아? 아니, 요양병원에 넣어놓기만 했지. 결제도 안 하고 한 번 들르지도 않았다면서요? 그거야, 내가 바빴으니까. 그렇게 사랑했다면서 임종도 안 지켰어요? 내가 임종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어떻게 알아? 요양병원 직원들한테 들었으니까 다 알죠? 치, 아유, 기가 막혀서. 동거녀는 갑자기 할 말을 잃은 채였어요. 이때다 싶어서 물어붙였죠. 그래서 얼마나 살았냐고요. 오래 산 정이 있으면 임종은 지켰겠죠? 내가 보기엔 오래된 관계 아닌데. 혹시 돌아가실 때 되신 분인 거 알고 접근했던 거 아니에요? 뭐라는 거야? 어디서 만났는데요? 그건 왜? 아니, 무슨 사연을 알아야 재산을 나눠주든 말든 하죠. 솔직히 알고 있잖아요. 재산 전부를 가져가실 수는 없다는 거. 오히려 우리한테 잘 보여야 하는 쪽은 그쪽이에요? 그래서 말하면 나눠준다고? 어떻게 만났냐고요? 봉사하다가 만났어. 독거노인들 사는 집에 가서 봉사하는 거. 봉사를 했다고요? 저는 동서를 봤어요. 동서도 못 믿었다는 눈치더라고요. 우리의 시선을 느낀 건지 동거녀가 발끈했어요. 아, 진짜라니까. 그러다 만났는데 그쪽 시아버지가 나한테 반했다고. 기력도 없으셨을 뿐이 아주머니한테 반했다고요? 아이, 그렇다니까. 나한테 같이 살아달라고 해서 같이 살아준 거라고. 그러니까 나도 유산에 대한 지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안 그래도 동서랑 좀 알아봤어요. 원래 봉사하시던 분은 아니었고 그날 동네 아주머니 따라서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동서가 말씀해드려. 알아보니까 하루 쫓아가셨다가 그 다음 날부터는 동네에서도 안 보이고 한동안 행방이 묘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간
아버님이 사시던 동네에서 종종 발견되셨고요. 그게 며칠이었지? 며칠이라니? 며칠 아니거든? 그래요. 딱 일주일이더라고요. 그 일주일의 마지막 날 아버님이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셨고요. 내가 입원시킨 거라니까. 내가 아버님을 살린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과 함께 살았다는 기간이 딱 일주일이네요? 누가 그래? 요양병원도 따라갔었다고? 그래요. 입원하실 때는 보호자가 필요했을 때니까 따라갔겠죠. 하지만 그날 바로 집으로 돌아오셨던데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동네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내 뒷조사하고 다닌 거야? 그 재산 조금 떼주는 게 그렇게 아깝니? 누가 땅 달래? 그냥 현금만 좀 떼줘. 동서한테는 다 달라고 했다면서요? 아, 글쎄 됐다니까. 그냥 내가 수고한 만큼 현금만 좀 달라고. 내가 자기들 아버님 마지막 길을 외롭지 않게 해드렸잖아. 우리 아버님 재산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알고 계시네요. 뭐? 재산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겨우 일주일 같이 있었으면서. 아니, 남녀관계의 기간이 중요해? 일주일이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시간이지. 그렇게 재산을 갖고 싶었으면 요양병원에서도 옆을 지키지 그랬어요?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을 텐데. 그거야. 내가 다 사정이 있어서 남편이 있는 거겠죠. 순간 동거녀의 얼굴이 새파래지더라고요.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 동네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우리 아버님을 요양병원에 넣고 돌아온 날 남편이 지방에 갔다가 돌아왔더라고요. 니들 미쳤어? 왜 남의 사생활까지 파헤치고 이래? 그쪽이 먼저 아버님의 사생활인 것처럼 굴었잖아요. 얘들 좀 봐. 아주 무서운 애들이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남편이 알아도 괜찮은 거죠? 뭐? 얘들 정말 미쳤어? 지금 또 지방에 일하러 가셨던데. 혹시 최근에도 혼자 사는 독거노인 재산 노리고 일주일씩 같이 사는 건 아니에요? 야, 너 말 다 했어? 형님,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 아버님 말고도 몇 명 더 있었더라고요. 유족들 찾아가서 현금 내놓으라고 해서 몇 번 성공했대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동네 사람들이 다 알던데요, 뭘. 나중에 유족들이 속은 거 알고 동네 와서 난리 친 적도 있었다고. 도대체 그 돈 받아서 뭐해요? 남편도 있는 사람이 내가 뭘 하든 니들이 뭔 상관인데? 또 모르잖아요. 이유라도 타당하면 우리 아버님을 일주일이라도 돌봐준 값을 드릴지? 명품 사고 싶어서 그랬다. 왜? 그래서 남의 유산을 노렸다고요? 남편은 절대 안 사준단 말이야. 내가 젊을 때 사고를 많이 쳐서. 무슨 사고를 쳤는데요? 명품 사다가 카드 한도 다 쓰고, 뭐 그 정도였어. 내가 뭐 특별히 사고 친 것도 아닌데 남편이 나를 아주 문제 여자 취급하잖아. 나도 이제 치사해서 그 인간이 주는 생활비로는 절대 안 사. 여전히 명품 사겠다고 문제 일으키고 다니는 건 똑같네요. 뭐? 그렇잖아요. 차라리 남편 돈으로 하든가 왜 남들한테까지 피해를 줘요? 막말로 내가 니들한테는 아직 피해도 안 줬잖아. 니들이 할 소리는 아니지? 동서 직장도 찾아갔다면서요? 그게 피해가 아니라고요? 아니, 내가 4시간 내서 내 발로 4시간 들여서 찾아간 게 왜 쟤한테 피해야? 같은 직장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후딱 줬으면 얼마나 좋아. 아무튼 내가 어떤 사람이든 너희 시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돌봐준 사람 맞잖아. 그러니까 그 대가라도 치러.
시급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뭐? 동서, 계산해서 챙겨온 거 보여드려. 동거녀가 아버님을 돌봤다는 일취일지 일당을 계산해서 보여줬더니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니들 지금 나를 간병이 취급하겠다는 거야? 그럼 뭐로 취급하면 좋겠어요? 뭐로 취급하긴? 난 너희 시아버지의 마지막 여자라고! 그때였습니다. 내 뒤편에 등을 맞대고 앉아있던 동거녀의 남편이 우리 자리로 왔어요. 동거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아유, 여보.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여보, 당신이 잘못 들은 거야. 얘들이 자꾸 날 몰아세우니까. 자꾸 명품을 사길래 뭐 했냐고 물어봤더니 노인들 돌보는 아르바이트 했다며. 근데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 마지막 여자? 여보, 절대 그런 일 없었어. 나 아르바이트 한 거 맞아. 아르바이트비도 다 받았어. 이거 볼래? 동거녀는 은행앱을 켜서 자기 남편에게 보여주더라고요. 뭔가 싶어 저도 보니 아버님께 받은 일급이 찍혀 있었어요. 아니, 이게 뭐예요? 이미 일당도 받았네. 동거녀는 자기 남편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 너희 시아버지가 자기 요양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좀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요양병원에 가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현금도 좀 있고 지방에 땅도 있다고 하더라. 내 일당은 챙겨줄 테니까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어. 됐어? 여보, 들었지? 나 진짜야. 내가 미쳤지. 너 같은 여자랑 진즉에 끝냈어야 했는데 자기 분수도 모르고 우리 형편도 모르고 사치하는 여자를 평생 데리고 살았으니 어휴. 여보, 나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나 진짜 아르바이트 한 거야. 얘들이 그 돈을 안 주려고 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한 거라고. 아르바이트비는 이미 받았잖아. 이왕이면 좀 더 뜯어내려고 했지. 자기야, 말이 좋아서 아르바이트지 간병인이나 다름없었다니까. 그게 보통 일이야? 힘도 못 쓰는 사람 씻기고 먹이고 요양병원 들어가기 전까지 그걸 내가 일주일을 했다고. 지난번에 찾아와서 난리친 사람들은 뭔데? 어떻게 날 감쪽같이 속였어? 그것도 다 오해지. 걔들이 나를 자기 아버지 애인인 줄 착각하고 돈 줘놓고 나중에 알고 와서는 날 사기꾼 취급하더라니까. 그럼 애초에 받질 말았어야지. 당신이 거지야? 여보, 내가 예뻐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걸 어떡해. 오해받는 것도 억울한데 돈도 안 받아? 내가 당신한테 가져다 주는 돈이 적어? 명품 사면 뭐라고 하잖아. 내가 젊을 때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네가 명품 산다고 진빚 갚느라 머리가 다 빠졌어. 그러니까 누가 무능하래? 뭐? 결국 싸움은 엉뚱하게 부부싸움으로 번지더라고요. 저랑 동서는 서로를 향해 윙크한 뒤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동거녀의 남편을 만난 건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저 여자 남편을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얘기 들으러 갔다가 우연히 만난 거잖아. 그러니까요. 갑자기 우리한테 내 마누라 얘기는 왜 그렇게 묻고 다녀요? 이래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도 다 알려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본인이 말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렇긴 하지? 동서랑 대화하며 밖으로 나왔는데 남편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됐어? 뭐야, 기다렸어? 손님 몇 명 태웠어. 근데 불안해서 계속 일이 집중이 안 되더라고. 아주버니, 완벽한 성공이에요. 우리는 신나서 남편의 택시에 올랐습니다.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리네. 남편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다른 사람의 마지막 여자였다고 말했다니.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지. 나는 그래도 끝까지 그냥 간병한 것처럼 끝내려고 했는데. 글쎄, 자기 입으로 마지막 여자라는 헛소리를 하더라고. 그러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네. 그 주 주말, 우리는 시동생까지 데리고 아버님을 모신 봉안당으로 갔어요. 가족끼리 외식하는 줄 알고 나왔다가 봉안당에 도착하자 시동생이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이미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서방님, 불편하시면 밖에 있어도 돼요. 아니에요. 들어갈게요. 형수님이랑 우리 와이프도 들어가는데. 우리는 담담히 아버님께 인사를 드린 뒤 인근에 있는 식당으로 갔어요. 서방님,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봉안당도 같이 온 거예요. 저는 남편을 봤어요. 아버지가 유산을 남기셨어. 뭐? 우리한테 생활비 한 번 안 보내시던 분이 유산을 남겼다고? 그럼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야?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지방에 땅이랑 현금 재산이 좀 있으셨더라고. 지방? 그게 어머니 고향 땅이더라고. 그럼 아버지가 거기서 살았던 건가? 그건 아니었던데. 어머니 고향집에 있던 땅이랑 주변의 땅까지 꽤 많이 사주셨더라고. 그래서 나더러 이제라도 아버지를 이해하라는 거야? 이해하고 말고는 네 몫이지. 근데 어머니가 사셨던 고향 땅을 사두셨다는 게 나름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선물이 아니었나 싶어서. 그런다고 우릴 버린 게 용서가 돼?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많이 힘드셨던 게 아닌가 싶어. 자기 힘들다고 자식은 내팽개쳐놓고 인제 와서 유산이라니. 난 싫어. 가지려면 형이 다 가져. 네가 정 안 내키면 내가 관리하면서 갖고 있을 수는 있어. 하지만 나는 그냥 법대로 처리하고 싶다. 미안한데 난 그 사람이 남긴 거 뭐 하나도 갖고 싶지 않아. 지금까지도 잘만 살았잖아. 형이 오직 나를 잘 키워줬어? 우리 와이프가 알뜰살뜰 돈도 잘 모아서 모아둔 돈도 좀 있어. 그러니까 형이 가져. 형이 나 키우느라 고생했잖아. 서방님, 그래도 그건 아니죠. 형수님, 저 아버지라는 사람이 싫은 것도 있지만 이 유산은 꼭 형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부모 대신 날 키우고 우리 가족을 지킨 건 형이니까요. 형이 받을 자격 있어요. 사실 제가 형이랑 동서 사이를 오해했었어요. 예? 둘이서 쉬는 날에 어딜 같이 갔다 오질 않나. 한 번은 형님 덤프트럭에서 동서가 땀에 전체 내리는 거예요. 예? 당신 뭐야? 왜 그랬는데? 동서가 아버님 일을 처리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 사람이요? 형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아버님 마지막도 정리해드리고 그 과정에 꼬인 똥파리 때문에 괴로워도 하고요. 똥파리요? 내가 말로 다 못한다니까. 근데 그 똥파리도 결국 형님이 쫓아냈어. 동서랑 같이 합심해서 한 거지. 나는 왜 빼? 나도 같이 했잖아. 그래, 당신은 운전사를 함께 했다 치자. 우리 셋이 웃고 떠들자 시동생이 섭섭해하더라고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의 결말은 동서도 애썼다는 거예요. 서방님 대신. 아, 그러니까 상속은 서방님 혼자 결정하지 말고 동서랑도 같이 이야기해요. 우리 부부의 입장은 무조건 법대로 해요. 행여나 형제끼리 나중에 다투는 일 없게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어요. 그래 맞아. 나도 너보다야 아버지를 더 기억하지만
이건 어제까지나 생각지도 못한 재산이 생긴 거잖아. 아버지를 용서하든 말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 형이라고 해서 아버지를 더 이해하거나 다 용서한 건 아니야. 그냥 자식이라서 우리한테 남겨진 거니까 똑같이 나누고 싶다. 결국 시동생은 우리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형이랑 형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따라야죠. 저한테는 형이 아버지고 형수님이 어머님이나 다름없는데. 고마워요. 당신도 수고 많았어. 나야 당신 몫을 대신한 거지. 우린 부부잖아. 아주버니 말씀이 어머님 살아계실 때만 해도 아버님이 엄청 다정하셨대. 우리처럼. 그랬어? 시동생이 남편을 보며 묻더라고요. 엄마 계실 때만 해도 진짜 화목했지. 동서가 시동생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을 조금은 이해해드려. 잘한 건 아니지만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잃은 젊은 남자였잖아. 당신이 날 잃는다고 생각해봐. 왜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해? 그런 소리는 입 밖에 꺼내지도 마. 그러니까 아버님께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거잖아. 알아, 아는데 나랑 형은 엄마도 잃었는데 아빠까지 잃은 거잖아. 맞아. 그 어린애들 둘이 진짜 힘들었을 거야. 그래도 아주버니랑 당신은 둘이었잖아. 둘이 잘 의지하며 살았잖아. 물론 그렇지. 사실 난 아버지가 없는 아쉬움은 없었어. 형이 워낙 잘 챙겨줘서. 형이 아쉬웠겠지. 난 너 키우느라 아쉽고 말고 할 여력도 없었다. 그러니까 나도 너무 짠해할 거 없어. 무엇보다 형은 덕분에 형수도 만났잖아. 직구하다가. 그렇긴 하네. 그렇게 남편과 시동생이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그 후로도 우리 사이에 변화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미래에 관한 이야기도 나눴어요. 형님, 나중에 나이 많이 들어서 우리 넷이 어머님 고향 땅에 집 짓고 사는 건 어때요? 어머, 생각만 해도 좋다. 난 시골에 사는 게 꿈이었어. 저는 시골 출신이라 시골에 대한 로망은 없는데 언젠가는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늘 있어요. 그럼 동서만 믿고 따라가면 되겠네? 그 인근에 병원도 생겼다고 하니까 나이 먹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게. 당신 생각은 어때? 나는 어릴 때 외가에 갔던 기억도 있어. 정말? 나는 아예 기억이 없는데? 넌 기억이 없을 거야. 난 아주 어릴 때 외가에 잠깐 맡겨졌었거든. 엄마 아버지가 두 분 다 일하실 때였고 넌 아직 안 태어났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난 그 동네 길도 빠삭해. 어릴 때 잠깐 지낸 건데도 여전히 길을 다 알 것 같아. 나도 은퇴하고 시골 가서 살면 좋지. 시골은 택시도 많이 없으니까. 시골 어르신들 택시로 왔다 갔다 모시고 다녀도 좋겠다. 그때는 형도 어르신인 거 아니야? 그렇네 그럼. 내 어르신 친구들 태워야겠다. 처음엔 영문도 모르고 남겨진 유산 같았지만 그 유산 덕분에 우리는 함께하는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비록 남편과 시동생을 버린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이었으나 그 땅이 어머님의 고향이라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야, 난 이들 때문에 이혼당했어. 이들 어떻게 책임질 거야? 시아버지의 마지막 여자라고 우기던 그 동거녀더라고요.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이 뭔데요? 뭐긴! 나 이혼당했다니까! 진짜 우리 책임 맞아요? 너희 아니었으면 우리 남편이 내가 허튼이라고 다니는 걸 어떻게 알아? 혹시 그 후로도 또 사고 친 거 아니에요? 순간 동거녀가 말을 못하더라고요. 내 예상이 맞는 거죠? 또 사고 쳤죠? 그걸 어떻게 알았대?
그날 남편분 보니까 한 번은 더 기회 주실 것 같았거든요. 젊을 때 아주머니 빚도 다 갚아줬을 정도면 진짜 우직한 남편인데. 아, 그런 남편을 놓치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 때문이라고. 니들이 책임지라고. 내가 네 시아버지 마지막 여자잖아. 아, 또 그 소리. 내가 간병인으로 마무리해주려고 했는데 아주머니가 마지막 여자라고 하는 바람에 남편분이 사실을 알게 되신 거잖아요. 아니, 맞아.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 나 진짜 땡전 한 푼 없이 이혼당했어. 내가 정말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연락한 건 아니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그냥 시어머니라고 생각해. 내가 너희 시아버지 마지막을 지킨 건 사실이잖아. 임종도 안 지켰으면서 무슨?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번호 바꿔서 전화해봤자 소용없어요. 또 차단할 거니까. 야, 내가 너 때문에 지금 번호를 몇 번 바꿨는지 알아? 저는 전화를 끊은 뒤 또 하나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종종 이런 일도 벌어지지만 우리의 일상은 평안합니다. 비록 시아버지의 마지막은 보지 못했지만 비로소 우리 남편과 시동생에서 부모의 흔적이 생긴 거잖아요. 앞으로도 그 흔적을 함께 잘 돌보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려고요.